안녕하세요. 2023년도 겨울 세미나인데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2박 3일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2박 3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7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계약공동체 회장님이신 우리 김준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계약 공동체를 결성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 계약서의 흐름을 깨달아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계약법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강해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주의 종에게도 더욱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저희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육비에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동안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1, 2, 3부, 그 다음에 성경 해석,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원웅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중요한 거를 하나 빠뜨린 거가 이 포로기와 그리고 이제 이 포로기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그 기간을 이제 전에는 신구약 중간기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제2성전기 이런 명칭으로 이제 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세미나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드리기는 했었는데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집중 세미나 저는 2박 3일로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진작에 계획을 했다가 이제 이번 학기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2박 3일로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주 수요일 9시 반부터 12시 40분까지 1시간 반 2번씩 7번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포로기 신학 그리고 제2성전기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라고 하는 거가 이때가 가지고서 이제 오늘의 형태로 편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기를 모르게 되면은 전혀라고 하는 말을 써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희 모두에게 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고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포로의 신학, 이 포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포로기에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전혀 포로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야. 포로기에는 성전 제사, 이제 포로기 이전에 왕정기에는 성전 제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로기에 이르러서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성전 제위도 즉 제사도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해석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를 이제 편집을 하고 그리고 귀환해서 이제 새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끌어 나가는 신학이 도대체 뭐였느냐 라고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출 때 이제 포르기 신학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 전체 기간에다가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제2성전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 신학을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들춰보자. 그래서 포르기 신학 이제 이런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뭐를 빼놓을 수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시기부터 여러 제국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파사, 성경에는 파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파사. 그리고 이제 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로마 제국을 만나게 됩니다. 요 제국들을 우리가 좀 이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하나 지금 이제 빠진 거가 이제 이 애국, 이집트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제 몇이 되는 게 7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돼서요. 제가 지도를 좀 이제 여기다 좀 제가 띄워놔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좀 자료를 수집한 게 이 지도예요. 그냥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고 지도를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지도가 그 이해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죠? 박 목사님 맞죠? 네, 박 목사님도 지도 잘 쳐다보면서 하고 있죠? 글쎄 대답은 잘하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수집한 자료 중에도 지도를 사실 큰 비중을 두고 수집을 했어요. 지도 어디 가든 무슨 지도자 나오는 거 있으면은 DVD도 그렇고 책자로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짐 정리하면서 들여다보니까는 지도 책자로 많은 곳만 한 20권이 넘는 것 같아.
예,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입체형으로 만들어 놓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잘 됐네. 내가 다음 주에 올 때 가져올게. 근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그 비싼 거예요, 그거. 내가 그냥 만져서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게 또 그렇게 물론 만져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그게 평면으로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많은 부분에 사막지대들이 이 사막과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지도상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기와 관련 이 지역과 관련되어진 책들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초승달 지역 이제 아마 그런 단어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 초승달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화가 시작되어졌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승달 지역이라는 게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과 그 다음에 그 초승달 지형을 표시를 할 때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에서부터 요 가나안까지만 이렇게 표시해 놓는 책자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지역에도 인류 최초의 문명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하나 빠진 게 이집트까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와 더불어 가지고 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승달 지역을 그릴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만 가나안까지만 이렇게 이제 그려놓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넓게 그려가지고 이집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서 그려놓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를 포함을 해서 여기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여기가 잘려 나가다 보니까 요걸 지중해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면은 좀 모양에서는 초승달 모양과 좀 더 가까워지지만은요 이집트가 빠지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려진 지도를 제가 좀 하나 이렇게 여기에 올려 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를 좀 이제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문화를 만나게 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제국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수르 이전에도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해 가지고 일부까지 나가는 최초의 이제 제국이 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 가지고 바벨론, 그 뒤를 이은 거가 뭐가 되는 거죠? 파사.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로 말미암은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7개의 문화를 이제 이 제국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문화권만 이제 하더라도 이제 6문화가 되나 이렇게 만나는데, 다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헬라 문화하고 히브리 문화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한 거가요. 근데 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만 남아 있는가, 뭐 때문인가라는 데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늘 좀 이제 90분 2시간 동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그냥 간략하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돼.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포로 신학과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좀 그래도 충분한 이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중간에 제가 얘기하는 중이라도 괜찮으니까는요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거가 도와주시는 거니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지중해 이 페르시아만 이제 홍해 이렇게 되게 요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게 되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위주가 되겠는데 북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터키 쪽으로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산악지대이고요. 이제 이 두 강의 상류 지역이 되겠는데 비옥한 땅은 항상 하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우루 갈대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비옥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바스라라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도 중요한 요충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 그건 뭐 골프전이라고 그랬나 무슨 전쟁 났을 때에도 보게 되면 연합군이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가서 점령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요기쯤에 가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지고도 바벨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니느웨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요. 가나안은 뭐 다 이게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고 이집트를 보게 되면은 나일강 유역의 중심이 이렇게 되는데 이 이집트는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여기 이 문화가 발달했는가 하면 아프리카 그 열대 지역에서 내리는 물들의 그 대부분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는가 하게 되면은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 우기가 되면은 범람을 합니다. 비는 안 오는데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강이 이렇게 길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상류 지역이고 여기는 하류 지역이에요. 하류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그 삼각주를 형성을 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을 상애굽, 하애굽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둘이 위쪽과 아래쪽에 서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서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급성장하고 강력한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분열을 하고 다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통일이 되면은 그게 이제 아수르 때 이르러 가지고 점차 이게 통일이 되면서 이제 그때 제국으로 일부로까지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팽창 세력이 이제 가나안으로 와 가지고 북왕국이 이제 이때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있을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천여 년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들어갔을 때가 1500년경이고 아수르가 등장할 때가 700년이니까 한 800년.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아직 내부에서 서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지를 않는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800년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예언자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제사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특히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북방의 강포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라고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겠냐면 이걸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부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통일되게 되면 이를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한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동안은 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7 부족들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제 수백 년 동안은 그런 시간,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시간.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왕을 세우고,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주로 거룩한 전쟁을 수비로만 끌고 갔습니다. 수비로만 끌고 가가지고서 이제 이 가나안 내부 또는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이렇게 갈등 관계를 다 이렇게 지내면서 내부를 이스라엘을 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고, 이제 그 작업이 마무리 지었을 때쯤, 그게 또 수백 년 걸린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블레셋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포고로 나가는 거야. 이제 전혀 이제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백성들이 우해가지고서 그냥 할 수 없이 세워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칫 본문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전체 속에도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속에도 본문을 본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흐름 속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점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가나안 내부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입주한 거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내쫓고 혼자 차지하고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7 부족이고 그 사람들이 다수고 이스라엘은 소수고, 그건 나라는 돌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나가가지고 다 지배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자율적인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러 민족이 평화롭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공존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사사기는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걸 못 보면은요, 사사기만 읽어보면은 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 가가지고서 잘못된 신앙에 빠졌던 걸로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특히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게 2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다 가나안화시키고, 이제는 뭔가 하게 되면 선전포고로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공격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가나안을 아말렉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가나안 일대를 수습을 해가지고 그게 왕을 세우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넘어오기 이전인 거예요. 그럼 몇백 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아,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얘기는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 힘이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도 물론 그렇고요. 그 시간이 그게 한 800여 년이 있었던 건데, 요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요걸 놓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수르, 바벨론, 헬라 이제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이제 이게 이제 포로기 신학이라는 겁니다. 포로기 신학의 이제 중요한 부분, 큰 흐름에서 놓고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뭐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게 수습되는 데에는 최소한 또 수백 년이 걸려야 되는 거다. 요즘은 이제 이 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하고는 이제 시간 개념이 달라졌지만은요, 이게 또 수백 년 아니면 1000년이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와
전체와 그리고 뭐라고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지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존에 지금 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근대 현대에 들어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연구와 발전이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신약 분야에 관련되어진 논문 뭐 연구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걸 파악하는 것만 해도 어렵다. 아주 그것만 파악해도 알려주는 전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수습해서 파악하는 그런 것도 지금 어렵다라고, 이제 신약 부분만 해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지만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와 그리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렇게 조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기준도 무슨 뭐 이제 당위, 자명, 뭐 원리와 이치,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이때 이제 전개가 됐는지 이런 흐름에서 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를 보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수온 댐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류 지역이 이렇게 되겠고요. 룩소르 뭐 이렇게 이제 멤피스 이제 이쪽이 이렇게 상류 지역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유적으로 표시된 또 지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밋은 상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보이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상류 지역도 여기도 꽤 여러 유적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주로 이제 하류 쪽 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이제 그러는 데가 피라미드 둘러보고 뭐 이렇게 상류까지 이제 가는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드뭅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여기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이집트는 이런 거고요. 상류와 하류,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서로 분열돼 가지고 이제 갈등을 거듭하다가 이게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국화되어지는 이제 그런 나라의 발전이 이렇게, 그걸 뭐 발전이라고 그래야 될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류 삼각주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피라밋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피라밋이 그 놀라운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이유는 그 돌이 여기 이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 상류 지역에서 나가지고 그걸 이렇게 실어 날라가지고서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축조물을. 그리고 피라밋 지을 때는 아주 철기가 아니라 석기 시대예요. 근데 그 돌 연장이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을 그냥 주워다가 쌓는 게 아니거든요. 큰 바위에서 그걸 띄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어가지고 그걸 떼내서 그걸 다듬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운반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이제 투입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세워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집트의 그 융성기니까 그가 가능한 거죠.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빨리 나가야 되니까 뭐 근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집트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제국화되어지는 나라인 아수르, 이 지도가 많은데 이 지도가 그래서 좀 더 상세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좀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이 아수르의 영향권에 들어간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메대라는 거는 아마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메대라는 민족이 이제 여기 있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건 여기고, 엘람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지금 여기고요. 이제 갈대아가 여기고, 여기가 바벨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란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듣는데, 특히 야곱의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하란은 이 유브라데스 강의 아주 그 상류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게 화살표를 보게 되면 북왕국이 망했을 때 이렇게 이제 끌려간 그런 경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니느웨예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요나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데가 지금 바로 여기고, 지금 여기가 이제 아마 이란, 요게 이제 이라크, 이란 지금 이제 그렇게 들어서 있는데요. 그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서 이제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한 곳에 모여놓지를 않고 이렇게 쭉 가면서 찔끔찔끔 그냥, 왜 모여놓고 되면 또 이제 수작을 부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 갖다 그냥 아주 흩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놨냐면 이 멀리서부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또 여기다 갖다가 또 이제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데 와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멸망을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 다 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력을 끌어가는 거예요. 주축이 이루는 그런 이제 지식인들, 부유층들, 관리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도 여기 남은 사람들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저 중앙아시아쯤에서 사람들 끌어다 여기다 살게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저기 어디야 연해주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스탈린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뭔 일인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열차에다 그냥 강제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그냥 내려놔 버렸잖아요. 그것도 한겨울에. 뭐 한겨울에 갖다 내려놨다는 게 무슨 거기 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놓고 가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다 없애버리자. 이제 사실 그건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말살 정책이 되는 겁니다. 말살 정책, 인종도 말살을 시키고 그 지역에도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자게다 이제 멀리서부터 이제 끌어다가 이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그게 사마리안이라는 거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 이제 아수르의 이 지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경고를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계약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여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만 유독 심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예언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뭐 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냥 망하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약 공동체가 이제 이게 그 계약을 어겼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가 문장만 읽고 내려가면은요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길이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걸어서 가는 그거가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끌려간다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중간에 뭐 도망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다가 쇠고랑 채우거나 둘이 뭐 엮는 거예요. 밧줄로 쭉 엮어가지고 개별 행동을 못하게 해놓고, 그것도 아주 발가벗겨가지고서 그리고 끌려가는 거고요. 근데 또 그냥 몸뚱아리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여기다 약탈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탈한 물건을 뭐 어디다 트럭으로 싣고 가나, 뭐 비행기다 싣고 가나,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 포로는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가 여태 살리던 그런 것들은 이제 지가 지 몸뚱이로 짊어져 줘야 되는, 이게 이제 이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살던 살림 중에서 감 나가는 거, 그 정도 해당되는 건, 그 사람들 뺏기는 게 그냥 뺏기고 끝난 거는 누가 짊어다 줘야 된다고? 내가 짊어다 줘야 되는 거야, 이놈. 그것도 몇 달을 그러고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봐요.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되겠고요. 아수르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북왕국은 아수리에 이렇게 멸망을 한 거고요. 그때 아모스, 호세아가 주로 이제 경고를 한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안 돼. 그럼 이제 그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통일될 기미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예언자들은 그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이제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게 통일이 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근데 막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독특한 역사 해석이에요. 이거는 세속의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거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게. 세속의 역사가들은 흥망성쇠, 거기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자연 기타 등등의 여러 환경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다, 요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고,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이런 얘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언자들은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메소포타미아가 통일돼 가지고서 그 여파가 일로 밀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게 통일 세력이 형성되어지는 게 무산이 된다는 거예요.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계약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력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북왕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잖아요.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왕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 손에 달렸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그 아람에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이제 포위를 했어. 그때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서 보거든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아.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나보니까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엘리사 둘밖에 없고, 저쪽에 이제 꽁꽁 그냥 밤에 몰래 와가지고 포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포위가 한두 겹이 아니야. 이건 그냥 완전히 이제 도관의 둔지가 돼버렸는데,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도 아무리 봐도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우리 편이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둘러치고 있더라.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굴 찾으러 왔냐?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아이, 길이 잘못 들었다. 엘리사는 여기 있지 않다. 어디 있냐? 저기 있다. 데리고 가요. 내가 안내해주겠다. 이제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눈이 밝아져 보니까 이제 이게 도관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왕이 보고 얼마나 신나. 에? 그 많은 군대를 갖다가 그냥 지발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완전 포로가 된 거지 뭐. 그건 뭐 다 잡아 죽이기 딱 좋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배불리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엘리사의 독특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무슨 능력이 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이제 겨우 그럼 그 능력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거기에 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은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래서 뭐 엘리사 같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한다나 여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데는 대국이야. 대륙이 제일 우리로 중국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요. 그 중국을 어떻게 해봐?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약법대로만 하고 있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대로 사는 이 거룩한 문화가 여기서 이제 겨우 뿌리도 못 내려가지고서 이놈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라비 틀어져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넘쳐가지고 지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나? 메소포타미아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또 이집트 광야에서 샘이 솟는다는 게 이 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노래 있죠. 광야에서 샘이 솟아가지고서 겨우 그냥 거기 좀 웅댕이 고여가지고서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나 그냥 목 축이고 간 그런 샘이 솟는 게 아니라 샘이 새로 터져가지고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쳐가는데 그 도랑이 어디로 나 있는가 하게 되면 큰 도랑은 어디로 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로 나는 거고 작은 도랑은 또 어디로 나는 거고 이집트로 다 흘러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엘리사 뒤이어서 등장하는 누구죠? 아모스, 호세아의 이야기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외교 사람의 그런 어떤 연합 이거에다 너무 치중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애굽으로 가지도 마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와라? 어디로 가라? 여호와께로 돌아보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언자들의 독특한 역사 해석이에요. 이 해석으로 볼 때에만 오늘 우리에게 이 보르기 신학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제가 신학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예언자적인 해석에서만 오늘 우리에게 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종말 시계가 이제 90초 남았대. 아인슈타인 그때 과학자들이 만들어 놨대나 그때 이게 종말이 이제 몇 분 남았느냐 그러다 20 몇 분 남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여차하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런데 그 군축 협상 들어가니까는 그게 조금 이제 종말 시계가 이제 길어졌다가 이제 또 이제
또 저 신문계 개발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요 지금 와가지고서 이제 90초, 100초 남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10초가 줄어서 이제 90초가 됐대만.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느냐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와 대적을 해봐요. 어떻게 그걸 해봐요. 근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왜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요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있고 신학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룩한 문화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 다음에 뭘로 결정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무슨 여러 요인들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누구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언자. 예언자들의 그게 뭐예요? 역사 해석. 예언자들의 사관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의 이스라엘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명확해요. 이거는요, 성경은. 이게 구절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여요. 거기서 보면 꼭 갇혀가지고서 근데 멀리 서서 요즘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 말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어떤 생각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대. 그래가지고 반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는데 요즘은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저 산꼭대기 올라가 봐야 저게 수산 꼭대기 올라가 봐야 몇 메다지 박 목사님? 450m, 거기 올라갔다 왔다며. 시각장애자 그거 초래시 해야지. 멀쩡하게 산 다 다니면서 시각장애자라고 말해.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있어요. 드론. 이제 드론을 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돼요.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 전체와 뭐요? 전체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계약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흐름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서 자주 질타하는 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 못 본다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지요? 시대 저 일기가 아니라 뭐예요? 시대 징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 징조라는 게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시대 징조 뭘 봐요? 뭐 예수님 오시면 뭐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심판 불바다가 되고 우리는 뭐 공중에서 예수님 뭐 휴거에도 뭐 영접해가지고 뭐 어디 간다. 이거밖에는 얘기를 할 줄은 몰라. 그래도 예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맨 이거 나가지고서 이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게 뭐 예수 오실 날이 뭐 언제라 소리나 이런 거나 떠들어대고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요게 지금 아수르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뭐죠? 이제 바벨론,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때는 좀 아직 연합의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대의 멸망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은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 우루가 여기고요. 그 하류가 더 비옥한 땅이고 살기가 좋은 땅이 요충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나라가 두 번 생겨지게 되는데 우리가 함무라비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함무라비 법전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 바벨론에서는 나라가 두 번 생겨나요. 함무라비는
이제 구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나라가 두 번 세워지다 보니까 함무라비의 나라 바벨론, 그 구바벨론이고, 이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이제 시도를 해서 바벨론이 생겨지는데, 그게 이제 신바벨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바벨론을 또 만들자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다 뚫려 나와도 죽인 사람 누구지, 이름? 예? 후세인. 후세인이 뭔가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을 제일 존경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재현하자.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기 주로 지금 이제 이라크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중심지가 요게 이제 바벨론이고,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해가지고서 요게 또 끌려가는 길이에요. 유배지. 요 노란 선.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처럼 가다가 뿌려놓고 가지를 않고 바벨론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 데리고 간 이유는 뿌려놓고 가지 않고 다 데리고 간 이유는 봐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끌고 가는 거. 전쟁 포로들은 끌어다가 주로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 토목공사 현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냥 다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이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나중에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에 망하고 난 다음에 또 끌려가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그저 원형극장 그 뭐예요? 그 삐딱하게 남아 있는 거 콜로세움. 콜로세움 짓는데 투입이 됐다. 그건 뭐 이미 기록으로 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전쟁 포로들은 주로 이제 이 토목공사 현장, 신전 짓고 성 쌓고 그러는데 이제 동원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이란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 끌려온 사람들이 그 무슨 성 쌓는데 이제 동원됐다. 뭐 그런 그 설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란에 이렇게 가니까 북한국 사람들 끌려가지고 그 동원됐다 말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이어받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가, 이제 유다에서 그 당시 활동을 하던 예언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망할 당시에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두루마리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써주면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비서실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한테 두루마리를 하나 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로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듣게 읽어줘라.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 두루마리에다 돌을 매달아 가지고 어디다 던져라? 바벨론 강에다 던지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을 해라. 사망 선고를 내리라는 건데요. 근데 그 시점은 바벨론이 지금 제일 융성할 때예요. 그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만한 성이 등장했던 적이 없어요. 이건 뭐 도대체 망할 수 있는 성이 아닌 게, 성 높이가 밑에다 아무리 강한 화살로 쏴도 그 화살이 성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못해. 그런 성을 두 겹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물도 떨어질 리가 없게끔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성 안으로 지류가 흘러가게 만들어 놨어요. 강물이 흘러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양식은 몇 년치를 갖다가 저장을 해놨다고요? 100년. 그 성이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가 무너질 수 있을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두 겹. 이건 완전 망할 수 없는 그런 성. 이제 바벨탑이라는 거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일로 다 끌고 가고 뭐 하늘 정원 이런 거 아마 여기 보시면은 있어요. 그 어마다 고층 건물에다가 저 물을 끓여 분수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분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높은 데 어떻게 했다가 분수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장로님? 그 인력들이 밑에다 뭘 수차례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다가요. 그 왜 물대기 위에서 이렇게 물레방문연에 밟으면 물 올라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계속 그냥 이게 뭐 24시간 그냥 돌리게 해야지 이놈의 거기까지 물이 끓여 올라가 가지고도 이거 수압이 있어야지 저 그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노동력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동원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맨날 그거는 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게 전쟁포로로 끌려갔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간다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심판, 죽은 다음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정말 생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진다.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역사의 해석만이 오늘 이 인류 역사가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대멸종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뭐 중국이 지금 뭐 핵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저 해군력 증강시키는 거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붙으면은 미국이 이제 진대. 해군력에서 그만큼 이제 군비 경쟁에서 이제 진단 말이에요. 대만 요즘 전쟁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진짜 전쟁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미국만 개입해 가지고서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매번 진다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세하면은 현재 군사력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데 완전 만신창이가 돼버린다.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이제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은 해볼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북한도 지금 핵을 가지고 지금 뭐 또 맨날 미사일 쏴대고 지금 푸틴도 요즘 뭐 여차하면 뭐 핵도 쓸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말의 시계가 이제 10초 또 앞당겨서 이제 100초 90초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또 이제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판인데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인공위성을 타고 빠르게 지구를 탈출하는 것만이 인류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니면 뭐 냉동 보관도 가능하잖아요 요즘. 근데 그것도 사람의 종자가 남았을 때 냉동 보관이고 뭐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멸종이라는 게 인류의 멸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인 인류가 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디 자연박물관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공룡 뼈자국 이렇게 엮어놨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공룡이 이제 최상위 지배자였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뼈자국만 남았는데, 지금 사람도 지금 그쪽 나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가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50만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 50만 년 지나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다 회복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길은 없다. 근데 예언자적인 해석에서는 아직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가 이 인간의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첨단 무기들이 인류를 멸종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세상 구원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뭔가 하게 되면 써주는 두루마리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바벨론에 뭐를 선언하고 포로살이를 시작을 해라? 아니 그게 말이 돼? 금방 애들이 끌려가면 뭘 한다고요? 벽돌이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성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거 하나 쌓다가 그냥 뭐 이게 뭐 다 죽고 성병 떨어져 죽고 뭐 골병 들어 죽고 저 벽돌에 그냥 끌고 가다가 치워 죽고 수차 저 하늘 정원에 물이나 돼야 되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을, 이게 참, 이게요 원 도전을 해도 예언자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가서 그냥 70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게 70년만 채우면 저절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을 저절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멸망하게 해라. 그게 뭔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녁마다 죽어라고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한 집에 가가지고 또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얘기가 이제 안죄나 소나 가르치라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년을 그러고 났더니 애들이 다 이제 율법서를 다 외울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년식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가 망하게 했느냐? 이 세상 역사가들 얘기를 할 때는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말이야, 뭐 이게 몇 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반기를 들어가지고서 뭘 군사를 어떻게 몰고 와가지고서 무슨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건 실상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고, 그 이전은 뭐,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거에 뭐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다만 해석을 하는 거고, 신앙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해당 성경 공부가 뭘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배교진교 회개 구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해석이에요. 이사야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회개하면서 참회록으로 역사서를 써놓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다 외울 정도가 되게 하니까, 배교진교 회개, 배교진교 회개가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서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니까 구원의 시점이 오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지요? 그게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종 여호와의.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거죠. 페르시아 원년에 보로 귀한 영을 내리잖아요. 그거는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적인 차원에 돌려보내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나가지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나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 예언자의 역사 해석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기 때에 기사회생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없어요. 요즘 포럼에서 이제 지금 저하고 기존 신학자들하고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저는 이런 해석을 하는 거고, 역사와 성경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냥 기존의 해석으로만 하니까 이제 이게 성경 다시 써라 말이야. 이제 이러고 나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이요. 예, 페르시아는 보세요. 메대, 여기다가 이제 메대를 합쳐놨어요. 메대를 합쳐놓고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터키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쪽까지 이렇게, 그리고 어디까지 병합을 해버렸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집트까지요. 이집트까지 이제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까지 병합하는 데까지는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 이제 이집트 왕조사에서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우리가 만나는 파사가, 페르시아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 동맹의 뭐 영토, 뭐 요거는 지금 여기 파란색은 여기 나와 있죠. 에스라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이게 페르시아가 되겠고요. 페르시아의 등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등장을 하는 거를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배교징계,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제 요 때에 그 신명기 예언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예언자들 역사관이에요, 이게요. 역사관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교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교를 뭘 얘기하는, 계약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배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가 왔다는 게, 징계가 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민족의 침략당해서 우리가 지금 망한 거는 이건 계약법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회개하면서, 회개가 그냥 잘못됐다는 거나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계약법을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야, 그거 뭐 계약법에 이렇게 보니까 뭐 신년을 실천하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나와 있는데, 포를 끌려간 주제에 무슨 신년을 어떻게 실천을 해? 할 수 있는 데까지가 되는 겁니다.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은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회당을 지어놓고 모이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그 어마어마한 무슨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요즘 지금 보이는 거 한 30명 모이는 거기 회당 하나 가보니까는 작은 규모예요. 작은 규모에 모여가지고도 질문 서로 대화가 나누는 게 가능하지, 이게 수백 명 모여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성경을, 율법서, 계약, 딴 걸 공부하는 게 아닌 게, 성경 공부라는 게 무슨 뭐 이거저거 갖다 뭐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계약법을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겼으니까 계약법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안에 계약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회개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기록을 남겨놓는 거, 그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거가 오늘의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게 있대서는 참회록이다. 눈물의 참회록을 쓰면서 계약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무엇까지만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회당 지어놓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공부하는 것까지만 할 수, 더 이상은 포를 끌려온 주제에 뭘 해요? 거기까지만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계약법을 다 왜 써?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귀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너희가 돌아가서 규약법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귀환령이라는 거가 규약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도망온 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다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고레스가 보내는 군대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또 고레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귀환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신명기 운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계약 공동체 지금 몇 년 차인데 뭔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도 계약권 맨날 공부 거기다가 그래도 뭘 써내라 말이야. 이건 절대 그냥 이게 이제 못 들었어도 꼭 듣고서 써내라. 이거 그만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왜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느냐? 그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저 어디로 끌려가야 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야 돼.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맨날 벽돌이나 찍고 전화를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밤중에 모여가지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가르칠 시간이 없어.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어디 길 가면서 무슨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걸까? 이럴 때 노예 현장에 일 가면서 이놈을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 맞박에다 써가지고 댕겨야 돼. 이제 손목에다 매달아 놓고 안에 들어가는 대문간에다가 이놈을 써붙여 놓고도 들어가면서 들여다보고 나가면서 들여다보게 해야 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이거를 하면서 이거 똑바로 들어라 말이야. 그리고 그거 똑바로 듣고서 뭐 보고서 내라. 그거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게 신명기 운동에서 놓고 본다면 이걸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이제 뭐가 온다고요? 파국이야. 그 다음에 그러고 가서 그때 가서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게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할 사람만 등록해라.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래나 버리면 이제 이건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약법 뒤집어 놓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 요구는 얘기가 달라. 이스라엘이 유독도 금방 끌려가는 얘기 봤잖아요. 경로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아주 괘씸죄를 걸려가지고 왜 그래 북왕국에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국 수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아주 이제 더 절대 요건 봐주면 안 돼. 그렇게 그냥 다 끌어가고 딴 나라 사람들 갖다 놓고 가면서 좀 뿌려놔가지고 아주 다 웃어져 버려라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제일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절대 이건 용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본보기로 그냥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굴까? 지금 이 말을 떠들고 있는 나예요. 내가 이 말을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인 거. 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 떠들기 나는 이 말 떠들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이 말 떠들기 때문에 나는 그러기 대멸종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예 구원받을 생각을 버렸어요. 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슨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무슨 구원 받는 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가서 무슨 개털봉오리 쓸 거냐 말이야. 황금 멸류관 쓸 거냐 말이야. 황금 멸류관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지구 아궁이가 준비되어 있는 자다 말이야. 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그 다음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 지금.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일 큰 형벌을 받아야 될 건 박 목사님 같아. 왜? 짬밥을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예? 절대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간 사람들 이건 정말 이게요. 이 계약법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세상 역사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 이게 지금요. 이게 역사 해석이에요. 이게 신명기 운동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운동. 이게 포로기 신학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포로기 신학이라는 게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 신학이다. 제가 기대하기는 이번 세미나에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정신 좀 다시 한번 차리시길 난 기대해. 이게 포로기 신학이에요. 우린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이미 여기 온 거는 어디로 왔는지를 알고 와야 돼. 뭘 하러 당진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뭘 하러 온 거야? 집에서 들으라니까 왜 와? 집에서 다 들을 수 있구만. 뭘 하러 왔어? 이게 이리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언자 해석에 의하면은 이 세상 수십억 인구의 생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 열심히 이거 듣고 그 뭐 좀 보고서 내는 게 그거 저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제 메일 주소 알려줬다고 나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전상소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일이야 지금 이게. 그럼 뭐 우리가 맨날 이거나 하면 되냐 말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 뭐 어떻게 하라. 그럼 뭐 이거나라고 그걸 절대 이거나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뭘 했다고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그걸 앉으나 서나 그냥 길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그냥 문지방에 써놓고 가니 이러는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그게 바벨론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하라는 건, 고레스가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인도주의자인 것들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갔을 때 그 고레스 묘가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부흥회는 콘스탄티노플 성벽에서, 두 번째는 고레스 묘 앞에서, 성벽에서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1시간 이상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하고 가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여긴 그늘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또 뭐 일정의 시간이 뭐 어디까지 그날 가야 된다나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뜨겁거나 말거나 했어야 되는데, 뜨거운 게 문제야 지금. 거기 뭐 노역의 현장에 그 사람들이 무슨 우산 쓰고 뭐 양산 쓰고 일했나? 그 땡볕에 그냥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땡볕 때문이라기보다도 땡볕에도 좀 한번 쬐야지. 근데 시간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냥 가서 둘러보고 그냥 사진만 찍다가 말았는데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이 두루마리를 써주면서 이거 바벨론 강에다 던지면서 바벨론의 사망 선고를 해라. 이번 세미나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는 우리도 두루마리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읽고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저 둔대 저수지 갖다가 던질까? 대답이 없으시네. 무슨 사망을 선고해야 되나? 무슨 사망? 뭐의 사망이어야 되겠어? 당진서 여기까지 뭘 하러 왔는지 어차피 이거 대답하러 왔겠습니까? 무슨 사망? 대멸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해 놓고 시작해야 될 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그게 신명기 운동, 그게 포로기 신학. 제가 얘기하는 포로기 신학은 이걸 말하는. 오늘 우리가 포로기 신학은 옛날 2000년 2000 몇백 년 2500년 전에 포로들이 했던 그 얘기 지금 뭐 우리가 뭘 들여다보자고 그걸 하느냐. 2000 몇백 년 전에 그 신학을 우리가 지금 재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명기 운동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표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페르시아의 지도가 이렇게 되겠고요. 아수르, 페르시아, 이때가 이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사회생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요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퍼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런 색깔들 다 합쳐야지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요게 뭔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의 정부가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요 선,
여기 그 빨간 선 좀 굵은 거 이렇게 박 목사님 잘 보이죠? 똑바로 봐요.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한 영토였다. 이게 10년 내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가 가지고 터키에서 한 2번, 그리고 또 두로라는 데가 그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서 좀 몇 달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는 뭐 가니까 아예 이제 왕관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무혈 입성, 그 거의 다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냥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시간.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건 헬라 문화의 힘이에요. 이게 헬라 문화의 힘. 수많은 제국,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다른 황제들과는 달라요. 남의 나라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개화야, 개화. 이게 이 계몽하러 가는 그런 황제도 있는 거예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교육이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럼 무슨 교육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종신가?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종시죠. A로 시작하니까 가가지고 3년 정도를 가르쳤대요. 개인 교사로 가가지고서 알렉산더 10대 때 그 3년 교육의 효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 나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그 헬라 문화를 할 때 좀 이렇게 볼 건데요. 다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보다 영향력 면에서는 훨씬 더 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었으면 그리스 철학이 세계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계화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걸 리케온이라고 하는 또 학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했지만은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막 과외를 좀 많이 줬는가 봐. 거기까지 갔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3년 정도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육이 이제 누굴 가르쳐 놓느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렉산더를 갖다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이제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철학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 놨습니다. 뭐 호메로스의 시 뭐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고 학자를 대동하고 다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요 지도에 뇌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본토 위주의 요게 이제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고,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안티고노스, 네 장군들에 의해 가지고 알렉산더의 아들들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요, 나라가 워낙 크고 뭐 이러고 하는 바람에 이제 휘하의 장군들이 이제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게 이제 셀류코스 그러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프톨레미아 노스, 이렇게 이제 넷으로 나뉘어졌다가 요 지도 7번은 그 중에도 제일 이제 큰 세력을 가진 게 셀류코스가 이쪽으로 확산을 해가지고서요, 지금 터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요쪽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만나게 되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셀류쿠스의 그 황제고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가 이제 헬라 제국 내부 쟁탈전.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접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 먼저 안티오고노스, 여기 이제 그때 중심지가 이제 고린도. 그 고린도가 그 굉장히 저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데요. 이제 고린도가 함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안디옥도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데입니다. 그 셀루키스 왕조의 중심지였어요. 수도였어요. 그가 이제 그 안디옥을 접수를 하고 시리아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이집트로 접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거야. 로마 제국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요 색깔들 다 합쳐야 돼. 이제 다 합쳐야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아수르에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올 때 넓어졌다가 이제 이번에는 지중해 전체 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영국 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로마 제국 요 뒤에 설명문도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BC 264년에서 AD 117년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공화국으로 처음에는 이제 왕국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서 로마 공화정이라는 게 오고 이제 계속 공화정으로만 머물러 있지를 않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제정은 황제가 또 지배하는 그런 걸로 다 또 넘어가게 이렇게 되는데요. 요 이제 한니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로마가 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7개 뭐 언덕에 지어졌을 때나 뭐 이 늑대젖을 먹고 컸대나 뭐 저쩌고 그 이제 그 건국설화의 이야기이고요. 늑대젖 얘기는 그 지중해 패권을 놓고 이제 다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북아프리카 이거 카르타고라고 하는데도 이제 요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카르타고와 로마가 서로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을 포에니 전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포에니 전쟁의 그 마지막 주자가 이제 한니발, 아마 이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니발 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한니발의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지중해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그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시리아, 애굽을 이제 접수함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맞나요? 시간표가 맞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